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윌리엄의 솔즈베리 서약과 둠즈데이북. 노르망디 공국은 일명 바이킹이라고 불리는 노르만인이 프랑스의 센강 하류에 세운 작은 나라입니다.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독립적인 군사력과 행정체계를 갖춘 독립국이었습니다. 노르망디 공국은 지리적 이점과 뛰어난 항해술, 용맹한 전투력을 갖춰 유럽 대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문화적으로는 낙후되어 미개 지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노르망디 공국이 강대국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는 후세 사람들이 정보광으로 부르는 윌리엄 1세입니다. 윌리엄의 1세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처럼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노르망디 공국을 통치하는 노베르 공작이었고 어머니는 가죽을 가공하는 비천한 무두장이의 딸이었습니다. 윌리엄은 비천한 신분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생아라서 그가 공작의 지위를 계승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베르가 단 하나의 혈육인 윌리엄만 남기고 갑작스레 죽자 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윌리엄의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윌리엄은 7살의 어린 나이로 노르망디 공국의 공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권력투쟁을 직접 목격하면서 강력한 젊은 군주로 성장했습니다. 젊은 군주 윌리엄이 기반을 다지며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동안 브리튼 섬에서는 전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브리튼 섬을 통치하던 에드워드 국왕은 엘프레드 대왕의 자손으로 어린 시절부터 노르망디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때문에 잉글랜드 귀족들의 지지를 받아 왕위에 올랐지만 노르망디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 상당수 노르만인을 관리에 임명했는데 이것이 잉글랜드인의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드워드를 왕으로 추대했던 귀족들은 결국 반란을 일으켰는데 에드워드는 귀족들의 강요로 노르만인을 추방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은 에드워드의 장인이었던 웨섹스 백작 고드윈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1066년에 에드워드가 죽자 왕위 계승 문제로 격렬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잉글랜드인들은 고드윈 백작의 아들이자 에드워드의 처남인 헤럴드를 새로운 왕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자 노르웨이 왕 하랄 하르드로데와 노르망디 공국의 윌리엄이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윌리엄은 잉글랜드를 자신의 세력권에 넣으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랄 하르드로데가 선수를 쳐서 1066년에 잉글랜드 북부 지역을 공격해 요크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헤럴드가 이끄는 잉글랜드 군과의 격전에서 패배하고 목숨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를 틈타 노르망디 공국의 윌리엄이 대군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와 잉글랜드 남부의 페번지에 상륙했습니다. 헤럴드는 전쟁으로 지친 병사들을 이끌고 밤을 지새워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1066년 헤이스팅스에서 헤럴드가 이끄는 영국군과 윌리엄이 이끄는 노르만군이 역사적인 결전을 치렀습니다. 헤럴드의 병력이 더 많았지만 대부분이 보병이었고 임시로 징용된 농민군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윌리엄이 이끄는 노르만군은 병력은 적었지만 활에 능숙한 기병 위주로 조직된 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이 언덕 꼭대기에 수비벽을 쌓고 철저하게 방어선을 구축하자 노르만군은 방어선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윌리엄은 속임수를 써 퇴각하는 척해서 영국군을 유인한 후 매복군이 공격을 퍼붓습니다. 헤럴드는 날아오는 화살에 한쪽 눈을 맞고 뒤따라온 노르만 병사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헤럴드를 물리친 후 윌리엄은 캔터베리를 점령하고 이어서 런던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1066년의 크리스마스 날 비천한 사생아 출신인 노르망디 공국의 윌리엄 공이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새로운 영국 국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윌리엄이 세운 노르만 왕조는 윌리엄 1세 시대라고 불렸습니다. 윌리엄이 잉글랜드에 상륙한 사건을 노르만 정복이라고 부르며 그에게 정복자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럼 윌리엄의 정복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스워드 오브 벤전스를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스워드 오브 벤전스. 1066년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승리한 정복왕 윌리엄은 잉글랜드 북부로 병력을 보냈는데 이들은 약탈과 학살을 일삼았습니다. 이것을 북부 대학살이라고 하는데 잔혹한 지휘관인 드렌트 백작은 색슨족 10만 명을 학살해 북부를 절망과 폐허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드렌트 백작과 그의 두 아들이 지배하는 잉글랜드 북부에서 살아남은 색슨족은 매일 끝없는 공포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렌트 백작의 영지에 한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그를 발견한 영지의 기사들은 통행료를 요구하지만 이방인은 그들을 베어버립니다. 죽은 기사를 태운 말이 백작의 성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장남 아르투스는 동생 로메인에게 범인을 잡아오라 지시합니다. 한편 이방인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색슨족 마을에 들어갑니다. 이방인은 만들어진 음식을 먹다 색슨족의 기습을 받아 생포되게 됩니다. 그날 밤 로메인이 이끄는 병사들이 마을을 공격하자 색슨족들은 일방적으로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포박을 푼 이방인이 절대적인 무공으로 영지 병사들을 무찌르고 로메인을 생포합니다. 로메인은 이방인의 요구에 스스로 누나를 뽑고 비참한 모습으로 성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색슨족들은 두렌트 백작을 잘못 건드린 것은 이방인 책임이라며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선대 부족장의 딸인 안나는 이 사람 덕분에 자신들이 살아남았다며 부족민들을 설득하고 이방인을 동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렌트 백작이 복귀하자 아르투스는 실책을 만회하려고 대비 없이 이방인을 잡으려 출전했으나 습격을 받아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전투로 자신감을 얻은 색슨족들이 결집하기 시작하고 로메인의 형을 구하기 위해 사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로메인에게서 공격에 대한 정보만 얻어내는 탓에서 아르투스를 살해합니다. 한편 두렌트 백작은 아들의 죽음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이방인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두렌트 백작은 친형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노예로 팔아버린 형의 아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두렌트 백작은 기선을 제압하려고 광전사를 투입하지만 이방인은 이들을 숲으로 끌어들여 격파합니다. 그리고 광전사를 뒤따라왔던 두렌트 백작도 이방인과의 대결 끝에 사망합니다. 안나도 이방인의 정체를 눈치채지만 목적을 달성한 이방인은 그 길로 떠나게 됩니다. 안나는 그를 보내준 후 이제 자신들만의 힘으로 싸우자며 다른 부족민들을 독려합니다. 로메인은 색슨족 진영을 향해 진군하고 색슨족은 군사와 장비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방인이 다시 돌아와 전세가 뒤집히고 색슨족은 영지의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하지만 안나는 부상으로 끝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방인은 죽어가는 안나에게 자신의 복수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며 사과하지만 안나는 스스로의 자유를 위해 싸웠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안나의 장례식 장면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 떠나는 이방인의 모습을 비추며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영화는 비급 저예산 영화로 뛰어나지 못하지만 윌리엄 1세 시절 잉글랜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르만 정복은 영국 역사상 기념비적인 사건인데 노르만 정복과 노르만 왕조의 건립은 영국의 봉건 제도를 더욱 강화했고 이때부터 영국의 정통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윌리엄 1세는 왕위에 오른 후 왕권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잉글랜드 정복에 공신들에게 정복한 땅을 나눠주었지만 땅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어 세력을 키워 왕권을 위협할 정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성행하던 봉건 제도가 정보왕 윌리엄에 의해 영국에도 도입된 것입니다. 이 봉건 제도는 프랑크 왕국에서 시작되었는데 프랑크 왕국과 달리 봉투를 하사받은 영주는 물론 가신과 종복들까지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솔즈베리의 서약입니다. 솔즈베리의 서약은 지방 권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크게 강화하면서 영국이 중앙 집권적 봉건 국가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1세는 전국토의 7분의 1을 왕실 소유로 강탈해 막대한 경제력을 확보했습니다. 그 때문에 과거의 왕권에 맞서며 정권을 쥐락펴락하던 귀족 세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로마 교황의 지지 아래 철저하게 교회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기존의 주교 5명을 파면하고 노르망디에서 데려온 주교들을 대신 세워 영국의 교회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토지와 인구, 사유재산 현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농가의 보유 토지 면적과 가축 및 쟁기의 수량까지도 상세하게 조사해 토지 대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토지 대장은 대단히 상세했는데 마치 최후 심판의 날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둠즈데이북이라고 불렸습니다. 둠즈데이북은 당시 행정관리에 걸출한 성범물로 영국 역사 중 사회경제사의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둠즈데이북과 솔즈베리의 서약은 윌리엄 1세가 각 지방의 영주에 대한 지배권과 재산권을 확보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노르망디로 돌아간 윌리엄 1세는 1087년 11월에 프랑스 왕과 벌인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목숨을 잃었지만 노르만 정복의 역사적 의의는 그가 죽은 뒤에도 길이 빛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서사시 베어울프. 베어울프는 고대 영문학의 최고봉이자 유럽 속어로 쓰인 최초의 영웅 서사시입니다. 스칸디나비아 영웅 베어울프의 영웅담인데 베어울프가 실존 인물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몇몇 등장인물과 장소 및 사건은 역사적 사실로 입증됩니다.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의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매일 밤 반인반수의 괴물 그렌델이 나타나 용사들을 잡아먹자 소외된 남부 기트족의 왕자인 베어울프가 부하를 이끌고 괴물을 없애는 과정이 서술됩니다. 후반부에서는 베어울프가 왕이 되어 50년 동안 태평성들을 부과하던 중에 갑자기 입에서 불을 뿜는 용이 나타나 나라를 짓밟기 시작합니다. 이에 베어울프가 나서서 용을 물리치지만 자신도 치명상을 입고 끝내 죽습니다. 베어울프는 2007년 레이 윈스턴, 안소니 홉킨스, 존 말코비치, 로빈 라이트, 안젤리나 졸리 등이 출연하여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1999년에 크리스토퍼 람버트, 로나 미트라, 올리버 코튼 등이 출연하여 영화로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위대한 사자왕으로 이어집니다.